네, 안녕하십니까. 공들이 만국사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근세 정치사 외란호란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선의 두 번째 파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세 경제, 조선 전개 경제가 되겠죠. 경제사에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건데요. 이 단원에 주된 내용은 경제시책, 그리고 토지제도, 과전법이 되겠죠. 과전법에 나왔었던 토지의 종류들, 그리고 이제 국가 재정의 3대 근간이었었던 전세, 공납, 역, 그리고 이제 농업부터 시작해서 수공업이나 상업, 화폐 문제, 혹은 대외 무역까지의 경제 시책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345쪽입니다. 근세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기본 방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중농, 억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상이라는 얘기는 억압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관장제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관장제다. 다시 하면 국가가 통제한다는 거죠. 국가가 왜 통제를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먼저 346쪽에 먼저 봅시다. 맨 위에 보시면은 346쪽에 왜 국가가 상공업을 억압했냐, 억제했냐, 관장제냐라고 하는 얘기죠. 국가 통제 이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첫째 줄 봅시다. 당시 사대부들은 물화의 수량과 종류를 국가가 통제하지 않고 자유활동에 맡겨두면, 그러니까 냅둬버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1에서 밑줄 그어놓읍시다. 사치와 낭비가 조장이 되며, 두 번째 농업이 피폐해서 빈부의 격차가 나온다. 세 번째는 바로 밑에 신분 질서 유지입니다.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유지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사치와 낭비가 조장된다라는 얘기는 조선왕조의 기본 기초가 기저에 깔려 있는 사상은 성리학이었죠. 성리학을 경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쓰는 경제관이 아니라 좀 되도록 아끼는 경제관입니다. 근검, 전략적인 경제관이죠. 그걸 우리는 성리학적 경제관이라 하고요. 혹은 유교적 경제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왼쪽 날개에 보충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정도전의 자료에 조선 경국전에 나와 있는 유교적 경제관 또는 성리학적 경제관 얘기가 있죠. 첫 번째 내용만 읽어봅시다. 검소한 것은 덕이 함께하는 것이며 사치는 악의 큰 것이니 사치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할 것이다. 이랬죠. 쓰자는 거예요? 아끼자는 거예요? 아끼자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쓰지 말자. 이거죠. 이거 성리학적 경제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배경 속에서 국가가 상공업을 통제합니다. 관장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죠. 마지막에 신분질서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 것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치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뭐라 하죠? 경제적인 부를 축적을 하면 뭘 하나요? 사회 신분 상승을 도모를 하죠. 그러니까 양반 입장에서 그네들의 울타리 체제를 지켜나가려고 했던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려했던 것이 조선 후기 때 가면 현실로 나타나죠. 조선 후기 때 농업, 상공업 발달로 인해서 하층민들이 신분 상승하죠. 그래서 양반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굉장히 늘어납니다. 15세기 나중에 신분제에서 보겠습니다만 피라미드 형태의 신분 구조가 조선 후기 때는 역피라미드 형태가 됩니다. 양반이 늘고 나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부를 축적을 해서 신분 상승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조선 후기에 하면 역사가 제대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건가요?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 국가가 상공을 통제했는가? 여러 이제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조에서 여기서 이제 그 기조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이죠. 억상 정책을 폈다, 즉 관장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중농 정책의 결과를 우리가 또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농 정책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상공업 발달을 초래하거든요. 한번 보죠. 중농 정책의 결과 농업 생산력이 증가가 됩니다. 농업 생산력의 증가는 곧 잉여물 축적으로 합니다. 잉여물의 축적은 곧 인구의 증가로 합니다. 인구의 증가 요인은 뭐냐 그러면은 먹고 살만 했다는 거죠. 그렇죠? 21세기 현재 혼인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2명을 낳거나 3명을 낳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명 정도 낳는 가정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힘든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명의 그 아동을 유치원에서 태어나서 교육,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가 한 4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교육비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 4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아이를 둘을 낳았을 때는 8억이 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물론 보편적인 기준이죠.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만해져야지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구의 증가는 수요의 증가로 갑니다. 그렇죠? 수요가 늘잖아요. 그러면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뭐가 발달하죠? 수공업이 발달하겠죠. 만들어내면 뭘 하겠어요? 내다 팔아야겠지. 상업이 발달하겠죠. 국내 상업의 발달은 또 뭘 초래합니까? 궁극적으로 대외 무역의 발달을 초래하겠죠.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도 있죠. 이 얘기들은 전부 뭐의 결과물이에요? 중농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그 중농 정책의 노하우가 100년 동안 축적이 돼요. 그래서 16세기 이후부터 이런 현상이 나온다. 결론은 중농 억상이라 하지만은 중농 정책 결과 언젠가는 상공업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발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우리가 한번 봅시다. 결론. 346쪽에 과전법 바로 위에 한번 봐봐요. 중간에 세 번째. 16세기 이후에 상공업에서 결론은 뭐라고 했어요? 이렇다. 발달했다. 이런 얘기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조선의 경제정책 기본 방향은 일단 중농 억상 정책 하에서 운영이 됐으며, 자, 두 번째 토지제도입니다. 과전법이죠. 이 과전법은 나중에 과전법이 뭘로 바뀌죠? 직전법. 세조 때 직전법입니다. 성종대 뭘로 하나요? 관수, 관급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명종대 가면 뭘로 바뀌나요? 녹봉제로 갑니다. 녹봉은 직전을 폐지하고요. 녹봉만 줬다. 이런 의미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기로 한다면은 이게 누구 때요? 고려 말 공양왕대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거는 세조 때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성종대 때입니다. 이거는 명종대 때의 녹봉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을 이렇게 보시고 과전법부터 한번 봅시다. 과에 따라서 전지만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기도에 한정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직에 있다가 퇴직하거나 죽거나 그러면 부인이라든가 자식들에게 주는 토지도 있습니다. 일종의 생계 유지 목적으로 주는 토지죠. 부인에게 줬던 걸 뭐라고 그래요? 훌양전. 자식들에게 준 걸 뭐라고 하죠? 수신전. 이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급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자, A라는 관리가 있습니다. A라는 관리가 A라는 관직에 직에 근무를 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이 관리가 예를 들어서 전지를 한 100개를 받았다고 칩시다. 100개를. 그러다 죽어버렸어. 그럼 이제 그의 처자식들이죠. 처자식들에게 처에게는 휴량전, 수신전, 자식들에게는 뭐 수신전 해가지고 일부 한 10결씩 세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가 물러났거나 죽거나 했으면 이제 이 관리 대신 B라는 관리가 그 자리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라는 관리의 원래 토지를 받는 결수는 100결이 돼야 되는데 이 A라는 전임자의 처자식에게 20결이 나가면은 20결이 지급됨으로 해서 세습됨으로 해서 결국은 80결만 받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조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관리수는 계속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곧 과전법의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수조지, 그러니까 조세를 거둘 수 있는 토지입니다. 수조지가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된 현상이 나온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태종대 때 가면은 태종대 때 과전의 3분의 1을 하삼도로, 하삼도는 어디 하면 충청, 전라, 경상도죠. 하삼도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원래 이제 과전법은 경기도 한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삼도를 확대하면서 어떻게 했다? 부족한 과전을 보충하는 거죠. 그러면 과전의 확대는 공전의 확대인가요? 사전의 확대인가요? 사전의 확대죠. 국가 재정이 약화죠.
그래서 재경 4대부의 반발로 세종대 때 가면은 다시 경기도로 환원을 합니다. 그럼 부족한 과전은 어떻게 충당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공회전 있죠. 그러니까 중앙관청에 지급했던 토지입니다. 공회전을 줄여서 이쪽에 땜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조 때 가면은 직전법이 실시가 됩니다. 직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현직자들에게만 전지를 준다. 그러니까 현직자에만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처자식이 줬었던 뭐죠? 휴량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신전 있죠. 자식들한테 줬던 휴량전, 그 다음에 부인한테 줬던 수신전을 아예 어떻게 하는 거죠?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직전법이죠. 이 과전법하고의 차이점 뭐냐면 과전법 하에서 A라는 관리가 죽거나 퇴직했을 때 일부를 세습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직전법은 세대 직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관리가 죽었어요. 또는 뭐 퇴직했습니다. 그러면 세습할 수 있는 이러한 10결식의 즉 휴양전이라든가 수인전의 그런 토지의 명목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현직에 있을 때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가 됐어요? 약화됐어요? 강화가 된 거죠. 그러면 개인의 제가 국가고 여러분들이 관리입니다. 내가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토지의 사적 소유 욕구가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그렇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전법 하에서 여러분이 죽거나 퇴직하면은 연금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수신전이라든가 휴량전 등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 부지런히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세이브를 해놓는 겁니다. 축적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거나 내가 퇴직한 이후에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현직에 있을 때 축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직전법 실시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전법 실시로 인해서 세금을 10분의 1만 걷어들여야 되는데 수조를 해야 되는데 나중일을 생각하는 거죠.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이런 식으로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는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되긴 했지만은 관리 개인에 있어서는 토지의 사적 소유 욕구가 증가하면서 세금을 더 많이 수취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농촌 농민 경기에 피폐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종대 가면은 관수 관급제로 바꿔요. 그 폐단을 시제가 되는 겁니다. 관수 관급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관에서 거둬들이고 관에서 뭐 한다는 거죠? 지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수 관급이거든요. 즉 국가가 있고요. 관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전, 농민으로부터의 세금을 걷어들이겠죠. 직전법 하에서 관리가 농민한테 세금을 10분의 1만 걷어들였는데 10분의 2, 3, 4 이런 식으로 과다 수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종대 때 가면은 야 국가가 이제 너 직접 수조하지 마라. 내가 거둬서 관수죠. 내가 너한테 관청에서 지급하겠다. 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훨씬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가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위축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수조권을 대행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다가 명종대 가면은 녹봉제가 시가 되면서 아예 직전이 폐지가 돼버립니다. 이 녹봉과 직전은 뭐냐면은 관리가 되면은 두 가지를 받습니다. 직전, 즉 토지하고요. 그 다음에 녹봉을 받는데 토지는 토지 자체에 소유권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다고요? 수조권을 받는 거죠. 그리고 녹봉은 그 직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는 겁니다. 즉 토지는 관품, 녹봉은 직역에 하는 일에 대한 반대급부죠. 이건 녹봉은 이제 특산물로서 많이 또 받습니다. 뭐 얼음도 받고요, 무슨 뭐 고기도 받고 비단도 받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줘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다음 명종대 녹봉제가 실시가 되면서 직전, 즉 토지 수조권을 안 주고 뭐만 준다는 거죠? 녹봉만 준다는 겁니다. 월급이 예를 들어서 100원, 200원을 받다가 반감이 된 거, 삭감이 되는 거예요. 100원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은 더욱더 갈수록 강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명종대 녹봉제 실시 이후에 개인 입장에서는, 관리 입장에서는 토지의 사유화 현상이 어떻게 있어요? 심화가 되는 거죠. 즉 농장 확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명종대 뭐 임꺽정의 난이라든가 이런 이제 변란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조선의 토지에 대한 변천 과정이 여기까지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어땠어요? 조선이 나왔으니까 고려 걸 잠깐 검토만 하고 넘어갑시다. 고려는 국초에는 국초에는 시정전식과 있죠? 시정전식과. 그 다음에 개정전식과. 그 다음에 경정전식과. 그렇죠? 그럼 경정전식과가 이제 무신정변에서 무너집니다. 고려의 전식과 체제 편찬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원종대 가면은 녹과전 다음에 공양왕대 과전법 이렇게 나가는 거죠. 물론 시정전식과 이전에 태조 때는 왕건 때죠. 역분전이라고 그래서요. 역분전에서 개국공신의 논공행상을 기준해 가지고 취급하다가 경종대 때 시정전식과, 목종대 개정전식과, 문종대 경정전식과, 의종대 무신정변에서 전식과 붕괴, 원종대 개경환도 이후에 녹과전, 그리고 과전법에서 녹봉제까지. 이게 고려 조선의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게 이제 조선의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이었으며 교재 347쪽에 맨 밑에 보시면은 토지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공전과 뒤에 보면은 사전이 나와 있어요. 토지를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수조권의 귀속여하라. 그러니까 누가 조세를 거둬들이냐. 국가나 관청에서 거둬들이면 공전이 되는 거고요. 개인이 거둬들이면 뭐가 되는 거죠? 사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공전과 사전에 구분해서 그 토지의 용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48쪽에서 349쪽까지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조선시대의 토지제도의 편청 과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350쪽으로 넘어가시죠. 그럼 이제 과전법과 함께 바로 국가재정의 3대 근간이었던 전세, 공납, 역 중에서 이제 전세제도, 토지에서 거둔 세금이죠. 전세부터 좀 살펴보긴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이 전세제도는 국초에는 답험, 손실법입니다. 이걸 거꾸로 읽어도 관계없습니다. 손실답험법이라고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실제 수확량을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요. 수확량을 조사해서 거둬들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얼마 거둬들이죠? 10분의 1입니다. 수확량의 10분의 1이고요. 그리고 최고 1결당 30두 이상은 거둬들이면 안 된다. 그 30두의 기준은 어디냐면은 1결당 최고 생산량을 300두로 봅니다. 300두의 10분의 1은 30두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생산했다 치더라도 1결당 30두 이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험 손실법에서 운영이 되다가 세종대 때 가면은 공법이 제정됩니다. 이 공법은 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배운 세법이에요. 공법이죠. 세법.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투표라고 봅니다. 이게 말이죠. 거의 뭐 한 6대 뭐 70% 17만 명을 조사해가지고 전국의 농민들입니다. 17만 명을 조사해가지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결국 가결이 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데 의의를 두냐면 실제 세종대 때입니다. 세종대 때 농민들의 의견을 직접 물었다는 데 의의를 두는 거고요. 이 공법이 전분 6등법하고요. 그 다음에 연분 9등법이 있어요. 전분 6등법은 수등이척법이라고 해서요. 토지의 질, 비옥도입니다. 토지의 질을 기준해 가지고 토지를 몇 개 등급한다. 6개의 등급을 나눈다는 겁니다. 1등전에서 몇 등전으로? 6등전으로 나눈 겁니다.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토질입니다. 그러니까 전분 6등법에서 보면은 토지가 자 이게 1결이고요. 이것도 1결 다 1결이에요. 다 1결인데 크기는 차이가 좀 있죠. 작을수록 토지는 비옥한 겁니다. 클수록 척박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건 아니고 토지의 크기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전분 6등법이야. 1등전에서 6등전까지 나눈 겁니다. 그럼 세금은 어떻게 해서 거두느냐? 연분 9등법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풍년, 흑년, 풍용을 기준해 가지고 최하 4주에서 최고
20두까지. 사두 그러면은 하년 이게 9등급입니다. 20두 그러면은 상년에서 20두죠. 이게 1등급이죠. 그러니까 상상년,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러분들 교재 왼쪽에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등급의 차이는 2두씩 나눈 거고 2두씩. 그래서 최고 20두에서 최 얼마 4두씩 걷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연분구등법이 조선 후기 때 이제 인조 때입니다. 인조 때 가면 풍흥에 관계없이 1결당 얼마로? 4두로 통일됩니다. 1결당 4두로. 풍요에 관계없이. 그리고 이제 전분육등법도 인조 다음에 등장했던 효종 있죠. 효종제 때 가면은 뭘로? 양, 척, 동일법으로 바뀌어요. 1결의 측량 면적을 통일시켰다. 양과 척이 동일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조선 후기 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일단 국초의 조선 근세 경기에서 세제는 타품손실법에서 세종대 때의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걷어들인 세금은 바로 지방에서 중앙으로 운반하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조운. 조운은 뭐의 약자였죠? 조세 운반의 약자. 조운이죠. 왼쪽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걷어들인 것은 그 지방의 조창으로 모읍니다. 조창. 그 조창이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서 뭐 전라도 보면은 법성포창, 영광 쪽이죠. 그 다음에 나주 쪽에 영산창이 있습니다. 모아요. 농민들의 요역동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서울의 경창으로 운반합니다. 서울의 경창으로 운반해가지고 경창에서는 이제 뭐 국방비, 의료비, 무슨 뭐 왕실 경비, 관리를 녹봉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이제 지출해 나가는 거죠. 요즘에 세금 걷어가지고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무작위로 세금을 걷어들인 건 아니고요. 잠깐 뒤에 교재 352페이지 맨 위에 뭔지 한번 잠깐 봅시다. 국가 재정의 운영 방향에서 양출 재입 9년 지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출 재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무 때나 세금을 걷어들인 건 아니고요. 계획을 짜서 다시 한번 요즘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에 맞게 세금을 계획대로 걷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양출 재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9년 지축이라는 얘기는 9년 동안 비축한다. 이렇게 직역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9년 동안 비축하느냐 이 얘기죠. 잠깐 봐봐요. 3년을 경작하면 1년 양식의 저축이 생긴다는 겁니다. 있어야 되고 그러면 9년을 경작하면 몇 년? 3년 양식의 저축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9년 지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년 동안 세금을 걷어서 다 쓴 게 아니라요. 일부를 비축하는 겁니다. 9년 동안 비축하면 몇 년 정도 또 꾸려나갈 수 있는 예산이 생기냐, 재정이 생기냐는 얘기죠. 3년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9년 지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외란이 몇 년이었죠? 7년이죠. 7년 동안 조선 정부에서 세금을 제대로 걷어들였습니까? 못 걷어들였거든요. 팔도 각지에 일본인들이 외군들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지네들이 세금 걷어서 지네들이 먹고 있었어요. 일제시대도 그러잖아요. 똑같죠. 그래도 조선 왕실은 유지가 됐었습니다. 비축해 놓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바로 밑에 국가 재정과 관련해서 재정 장부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횡간, 공안, 양안, 공장안, 호적 등이 나와 있죠. 그 장부의 용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으로 걷어들이는데 세금을 지방에서 걷어들였지만 중앙으로 운반하지 않고 자치경비로 쓴 지역이 있었어요. 그걸 익류지역이라고 합니다. 어디냐? 함경도, 제주도, 그 다음에 평안도입니다. 제주도는 전라도에 부속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8도 중에 하나라고 보지는 않죠. 일단 그러나 제주도하고 함경도, 평안도인데 함경도는 군사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여서 군사비로 씁니다. 자치경비로 쓴다는 거죠. 평안도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교통 요지 아닙니까? 그 중국 사신이 오고 갈 때 필요한 경비도 있죠. 그 비용으로 충당합니다. 제주도는 배편이 안 좋죠. 교통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걷어들여서 자치경비로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싣고 오다가 제주도에서 배가 뒤집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뭐 표류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아예 제주도 지역은 그 지역에서 자치로 써라. 이게 되는 거죠. 그걸 익류지역이라고 그래요. 고려시대 때 5도, 양계 지방행정조도예요. 고려시대 때도 익류지역이 있었잖아요. 어디예요? 양계입니다. 동계와 북계였었죠. 그래서 5도 그러면 서해, 교주, 양광, 전라, 경상 그러잖아요. 행정적인 구역이고요. 양계 그러면 여기는 어디요? 북계와 그다음에 저 어디요? 동계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양계 지역은 걷어들여서 중앙 개경으로 운반하지 않고 자치 용도로 쓴다. 뭐 군사비 용도 쓰겠죠. 이 자체가 이제 군사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의 양계는 경계면에서 보면 조선의 익류지역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익류지역은 세금을 안 걷어들인 지역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중앙으로 운반하지 않고 자치 경비로 쓰는 지역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공납이 있습니다. 곡물이죠, 곡물. 곡물을 납부한다. 그래서 이제 특산물 곡물이라고 그러죠. 공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려 때는 두 가지가 있었죠. 상공과 별공이고요. 조선 하나 추가됩니다. 진상이죠. 상공은 정기적으로 내는 거고요. 별공과 진상은 부정기적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별공과 진상이 문제가 되는 거죠. 국가가 곡물은 호, 매 가가 호입니다. 호 단위로 부과합니다. 호 단위로. 그러니까 호세죠. 전세는 전세입니다. 말 그대로. 토지에 대한 세금이다. 그럼 국가가 호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어떤 식으로 부과하냐면 밑에 표단 한번 보세요. 불산곡물 생산되지 않는 걸 부과합니다. 또 생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수요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죠. 그렇죠? 강화도에 일러서 인삼 10뿌리 생산되는데 인삼 100뿌리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 90뿌리 어떻게 하느냐? 못 내는 거예요. 또 바로 밑에 보시면 뭐예요? 바로 점태, 인납 이런 게 있습니다. 인납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낼 것도 없는데 그래서 뭐 내년, 내후년까지 미리 땡겨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점태는 어렵게 해서 갖다 냈는데 수량이 많니 안 많니 품질이 좋으니 안 좋으냐 하면서 어떻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걸 점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폐단이 16세기 때 가장 심했었고요. 아울러 이런 폐단은 상공의 폐단이 아니라 뭐의 폐단이다? 별공과 진상의 폐단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별공과 진상.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우리가 김효사화 때 조광조의 개혁 정책 보면은 공안을 다시 작성합시다. 공안은 특산물을 거두는 장부입니다. 탁상 공론하지 말자는 겁니다. 없는 걸 부과하지 말고 있는 걸 부과하고 또 생산되지 않는 걸 부과하지 말고 생산되는 걸 부과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장부를 다시 만들자. 근데 결국 이제 조광조의 주장은 김효사화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그 이후에 다음 세대 정도 되겠죠. 대공수미법을 정합니다. 대공, 공납 대신, 특산물 대신, 수미, 쌀로 거두자는 거죠. 잘 안 됐습니다. 이는 주기론의 집대성자입니다. 성리학에 이기론할 때 이는 이황이고 기는 이이죠. 그래서 기철학은 대체 현실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 10만 양병설이라든가 대공수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개혁적인 이런 주장 내용들은 그의 철학, 주기철학에서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됐고. 유성령, 서해 유성령 있죠. 이순신을 등용했던 그 유성령입니다. 그 유성령은 곡물작미의라는 저서에서 역시 대공수미법을 주장합니다. 근데 유성령의 주장은 한 10개월 정도 실시가 됐었어요. 근 한 1년 정도 실시가 됐습니다. 쌀로 거두리자. 근데 기득권층의 반발로 유야무야 돼버렸습니다. 자, 여튼 이러한 일련의 폐단은 인납이니 점태니 또는 불상곡물의 과세니 또는 수요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등 이러한 곡물의 폐단은 16세기 때 굉장히 심했지. 이 심했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조광조, 또 유성령 등의 주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결론 잘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계속 폐단이 누적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외란 이후에
국가재정확보체계에 나누어서 광해군됐죠. 1608년에 뭐가 시행되나요? 대동법이 시행됩니다. 대동법은 조선 후기에 가서 영정법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영정법, 대동법, 그 다음에 영조 때의 균역법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세제입니다. 그건 후기 가서 말씀드리고요. 자, 근세 경제에서 공납이란 뭐다? 그리고 공납의 정의와 공납의 종류와 공납의 폐단, 그리고 폐단을 시행하려는 움직임까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정리를 좀 하자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뭐가 있냐면은 국가재정의 3대 근간이었던 역이 있습니다. 역은 노동력으로서 봉사하는 요역과 군대가는 뭐가 있죠? 군역이 있죠. 이 군역은 우리가 군역제도에서 봤죠. 조선의 군역제도는 양인개병제, 농병일치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런 이제 요역은 노동력으로서 봉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디다 부과하는 세금이냐 그러면은 신세입니다. 신세. 몸뚱아리에다 부과한 세금이고요. 당사자는 누구죠? 정남이 되는 거죠. 정남. 정남입니다. 물론 양인의 정남이 되겠죠. 천민들은 역의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재 좀 보겠습니다. 351쪽에 맨 밑에 쪽이죠. 요역이 있습니다. 성종대에 토지 8결을 기준으로 1명. 그러니까 노동력 부과 기준이 이렇습니다. 토지 8결당 1명. 그리고 1년에 며칠 이내, 1년에 6일 이내입니다. 물론 이걸 법이 이렇지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의 3대 근간은 전세, 곡물역, 그리고 기타 맨 밑에 뭐 염전, 소금이죠, 광산 등등 이러한 세금도 있어요. 특수세죠. 이런 세금들도 국가 재정으로 전부 다 흡수가 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재정의 3대 근간은 전세와 곡물과 역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좀 짓고요. 한 장을 넘겨서 조선의 경제 구조 모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에 양반 이꼴 지주입니다. 양반 이꼴 지주예요. 양반 지주의 경제적 기반은 어느 시대나 같습니다. 고려나 조선이나 같죠. 토지와 노비죠. 이 토지 노비는 자기가 관리가 돼서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와 노비도 있지만은 조상 대대로 세습, 경작해 내려오는 뭐가 있다? 노비와 토지가 있었습니다. 토지는 어느 정도 소유했으며 노비는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숫자로 한번 찾아봅시다. 자, 352쪽입니다. 토지는 밑에 자기 소유 토지 해가지고 얼마 있어요? 보통 200에서 300마지기, 많게는 2000마지기라고 그랬습니다. 한 마지기는 200평입니다. 한 마지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농장이라고 그러죠. 농장.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토지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 토지, 넓은 토지를 어떻게 경제하느냐? 노비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또 소작을 주기도 하고요. 멀리 있는 곳에는 또 노비를 파견해서 관리를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작이 있는데 그 노비는 어느 정도냐?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 전기에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몇 명? 300여 명 정도. 또 노비를 늘리잖아요. 얘네들은. 노비와 노비끼리 혼인을 하고요. 또 노비와 양인을 혼인을 시킵니다. 그러면 일천즉천이라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부모 중 한쪽이 천민이면 자식은 뭐가 된다? 노비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노비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노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신분대도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우선 353쪽에 맨 위에 보시면은 솔고 노비와 외고 노비가 있습니다. 즉 이 노비는 그러면 공노비일까요? 산노비일까요? 당연히 산노비죠. 개인에게 소속돼 있으니까 개인 집에 소속돼 있는 솔고 노비와 주인집 안에서 기가하는 겁니다. 주인집 밖에 기가하면서 몸값을 내는 외고 노비. 그래서 몸값을 낸다고 그래서 얘네들 뭐라냐면 신공노비라고 하고요. 또는 같은 얘기입니다. 납공노비다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얼마만큼의 몸값을 내느냐? 그 나와 있죠. 노비할 때 노는 남자 노비고요. 비는 여자 노비예요. 그래서 남자 노비는 1년입니다. 포함필 저와 20장. 여자 노비는 포함필 저와 10장입니다. 저와는 집회죠. 집회. 태종래 때 실시가 했다는 유통됐다는 집회인데 현재 남아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반들 고려 때 얘기하면 귀족되는 거죠. 그래서 문반과 무반의 지배층을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관지, 경제적으로는 토지와 노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치 경제적인 기반을 토대로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하층민들의 경제 생활은 어땠냐? 늘 어렵죠.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중농 정책을 표방하면서 어우르고 달래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농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농 정책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진짜로 받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실제 농민들의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봐도 그러잖아요.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국민 총 생산 경제를 비교하면은 우리 딱 끊어버리죠. 근데 끊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일반 셀러리맨들의 그 연봉이 평균 평균 한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대졸자 연봉 초봉이 한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직렬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럼 대졸자들이 다 3천만 원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대졸자들은 2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대졸자는 5천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균치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조선시대 경제 구조에서는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중농 정책과 저런 결과가 나왔지만은 실제 대다수의 농민은 소작농으로서 먹고 살기가 여간 어려운 건 아니었다.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자, 교재 354페이지에 맨 밑에 한번 봅시다. 중농 정책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중농 정책을 추진하잖아요. 중농 정책을 추진합니다. 중농 정책 추진한다 해서 농민 살림이 다 나아졌다? 그건 아니란 얘기지. 그 한계가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 양반들의 대책이 나와 있죠. 구황차료, 구황벽곡방. 이건 뭐냐면 요리책이에요. 쉽게 하면. 무슨 퓨전 요리를 해서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방법을 제시한 요리책이 아니고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먹는 방법을 제시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야 너네들 말이야 이거라도 먹고 우리는 고기 반찬에 쌀밥에 먹을 테니까 얘는 풀뿌리라든가 이건 나물이나 뜯어 먹고 죽지만 말고 살아 있어라. 그리고 세금이나 좀 제대로 내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오가작통법. 그렇죠? 오가작통법이라는 건 농민 통제 목적 아닙니까? 국가의 호패법. 호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가의 농민 통제체계예요. 이거를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가 이런 요리책이라든가 오가작통법 또는 호패법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농정책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비판해 볼 수가 있어요. 중농정책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토지에서 자꾸 이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막자라고 하는 정부의 대책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지방 양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양반 이꼴 누구라고 했어요? 지주라고 그랬죠. 지주. 농민들이 다 도망을 치면은 지들이 나와서 삽질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양반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맨 밑에 향약, 사창을 시행해서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려 했다고 그랬죠. 향촌 교화 규약이 향약이죠. 그러니까 향약을 통해서 농민들을 통제하는 거고요. 또 사창이라고 하는 것은 의창은 국가가 중앙에서 운영하는 거고 사창은 지방 양반들이 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창할 때 사는 면입니다. 면. 조선의 지방 행정 조직을 보면 면, 리, 통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도, 부, 목, 구년, 면, 리, 통 할 때 그 면 단위를 사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창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각 면 단위마다 창고를 둬서 지방민들을 양반들이 구제하는 겁니다. 왜요? 토지에서 이탈을 막고 그네를 최소한 먹여 살려놓고 안정적으로 수탈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농정책의 한계를 먼저 보고요. 중농정책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앞쪽으로 넘어갑시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353쪽에 보면 정부에서 농업 권장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책도 있죠. 권세가들이 농민의 토지를 빼앗는 행위를 규제한다거나 개간을 장려하고 또 수전을 늘리고 수전 논농사, 물에 의한 논농사죠. 농사를 편찬합니다.
농사직설, 양화, 소록, 금양, 잡록, 참서, 언해죠. 뒤에 언해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으면은 한자를 한글로 풀어서 놓은 거고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세종대 때 농사직설이죠. 고려시대 때에 이암이라는 사람이 충정왕대 때 원에서 가지고 왔었다는 농상집요하고는 혼동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농상집요는 중국 원나라 농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부의 이제 중농정책이고요. 또 밑에 양반과 농민들의 노력도 있습니다. 그렇죠? 양반과 농민의 노력이 있죠. 그리고 이제 농법에서 보면 뒤에 밭농사에서는 조, 보리, 콩, 의, 2년 3모작의 농종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농종법이 할 때 농종은 종자를 이게 밭 1항이에요. 1항. 그 다음 이게 밭 고랑입니다. 그러면 이게 밭 고랑이고요. 농종은 밭 1항에다가 종자를 파종하는 것을 농종이라고 그래요. 조선후기 때 하면 견종법이라서 나옵니다. 그 견종은 어디냐면은 밭 고랑에다가 종자를 파종을 견종법이라고 합니다. 밭농사에서 농종법, 2년 3모작입니다. 그 다음에 논농사에서는 직파법. 근데 고려 말 일부 남부 지방에서는 이항법도 나왔죠. 모내기법입니다. 고려 때 말씀드렸죠. 15세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내보이고 있고요. 조선후기 때 가면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근데 15세기 때 와서 조선 전기 때 초기 때 정부에서는 이항법을 금지합니다. 왜 금지했냐 그러면은 모내기 할 때 5월달에 모내기 할 때 우리나라의 지역을 보면은 5월달이라고 한다면 4월 5월달은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건조합니다. 산불도 많이 나고 그러죠 봄에. 그죠? 그래서 건조하다 보니까 비가 안 와. 물이 없어. 모내기 때 물이 있어야지 모내기를 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모내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부 남부 지방만 허용을 하고 이항법을 나머지는 금지합니다. 근데 농민들은 정부의 금지 조치도 불구하고 뭘 하죠? 계속 확산시켜 나갔다. 계속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항법으로 인해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게 됐죠. 그렇죠?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 보리 아까 농종법 밭농사에서 2년 3모작 조, 보리, 콩 그렇죠. 밭농사에서의 보리는 세금이 있어요. 근데 논농사에서 보리는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항법을 통해 가지고 보리를 세금 안 내니까 보리를 파종해서 세금도 안 낼 뿐더러 또 보릿고개 때 이 보릿고개라고 한다면은 보통 보리가 익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몇 월 달이면 한 5월 달 정도 돼요. 모내기를 하기 전 그리고 보리가 익기 전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10월 달에 추수해서 세금 내고 겨울 내내 먹고 살다 보면은 다음 해에 이 보릿고개 한 5월 달을 전후해 가지고 식량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농민들은 아직 채 익지 않은 덜 익은 보리라도 바로 수확을 해서 생계를 꾸려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릿고개 때 식량 대용으로 쓸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논보리는 세금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정부의 금지 조치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시켜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후기 때 가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돼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농법에서 건사리, 물사리. 그럼 건사리 이제 물이 없는 논에다가 그 종자를 파종하는 거고, 물사리는 수경법이죠. 물이 있는 논에다가 종자를 파종하는 겁니다. 시비법 빌어주는 거죠. 고려 때도 시비법이 나왔습니다. 근데 1역전이라든가 재역전 등의 1년, 2년 쉬는 토지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 시비법에서 녹비법이라든가 나무를 태워서 재를 빌어 쓴다거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한계가 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조선 15세기에 들어오면 시비법이 개량이 돼요. 바로 시비법에서 뭐가 있어요? 밑거름, 덧거름이 있죠. 밑거름은 종자 파종하기 전에 거름을 뿌리는 겁니다. 덧거름은 파종을 하고 그 위에 거름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15세기 밑거름, 덧거름 등을 통해 가지고 휴경지는 아예 없어집니다. 연작상경이 가능해져. 토지가 비옥해지면서 수확량도 늘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농기구라든가 뭐 목화, 약초, 과수 등 다양한 작물이 재배가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 그러면은 중농 정책이다. 보세요. 이런 이제 중농 정책 결과 이런 결과를 철회를 하면서 초창기에 표방했던 억상 정책은 말이 억상 정책이지 결론은 중농 정책을 추진하면은 언젠가 상공업은 뭐한다? 발달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중농 정책을 추진해야만 했었는가라고 하는 것만 여기에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이제 수공업이라든가 상업 등은 전부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관장제죠. 관장제, 관영수공업, 관영상업이라고 해서 민영수공업이나 민영상업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방향이 국가의 경제 방향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지 뭐 민영수공업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355쪽에 관영수공업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공장 아니란 용어가 하나 있죠. 공장은 수공업자를 공장이라고 그러죠. 이 안은 장부죠. 그러니까 수공업자의 명단을 적어놓은 장부를 공장 안이라고 그래요. 경공장과 외공장이 있습니다. 경공장은 중앙관청에 소속된, 외공장은 지방관청에 소속된 수공업자예요. 이 사람들이 공장 안에 등재가 되면은 1년에 한 2달 정도 의무적으로 가서 필요한 물품을 제조해서 납품을 해야 됩니다. 이때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뭘 받아요? 월급도 받습니다. 녹봉도 받아요. 또 관직도, 하급 관직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과 생산하실 경우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수공업자가 경공장인데 중앙관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신발을 만드는 수공업자입니다. 하루에 신발 10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료 공급을 해주는 거죠. 국가가. 근데 얘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12켤레를 생산했습니다. 그럼 10켤레는 납품하고요. 나머지 2켤레는 개인이 세금을 냈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얘네를 뭐라 하냐면 납포장이라고 그래요. 포를, 세금을 납부하는 장이다. 이런 뜻이야. 납포장이다. 또 얘네 납포장은 A라는 이제 경공장은 관청에서 2달 근무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가지고 신발을 만들어서 또 파는 거예요. 대신 세금 내줘야 된다는 거죠. 역시 걔네들도 뭐라 하냐면 납포장이라고 그래요. 자, 결론은 납포장의 숫자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납포장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납포장은 관장이에요? 사장이에요? 사장이죠, 사장. 여기서 근무하고 내려와서 집에 와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세금을 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장의 증가입니다. 사장의 증가는 거꾸로 관영수공업장이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되고 이게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이건 조선 후기 때 이렇게 되면서 관영수공업체제에서 뭘로 넘어가죠? 민영수공업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 조선 전기 때 수공업 형태는 운영 형태는 관영수공업체제로서 국가가 필요한 의류, 활자 등을 필요한 물건을 할당을 받아서 제조 납품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원은 경공장이 한 2,800명 정도 되고요. 외공장이 약 3,500명, 그러니까 6,000명 정도가 아마 공장 안에 등록된 수공업자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영수공업체에서는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밑에 민영수공업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밑에 한번 봅시다. 간의 수공업 형태로서 무명, 명주, 모시, 삼백, 목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배가 되고 생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로 주문 생산하는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큰 틀은 관영 수공업 체제다. 상업도 국가가 통제하는 형태입니다. 중농 억상이라고 그랬죠. 특히 상업은 고려시대보다 훨씬 더 통제했다는데 고려시대보다 점포의 크기,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 도량형 등을 통제합니다. 도량형이라고 할 걸 뭘 얘기를 하죠? 도는 척도죠. 척도. 기준이에요. 기준. 양, 형,
형은 저울형자입니다. 그러니까 무게죠, 무게. 그죠? 양은 뭐죠? 양, 말 그대로 부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한 대 그러면은 이만큼입니다. 근데 B라는 지역에서 한 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다. 이거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통계를 하는 겁니다. 획일화시키는 거죠. A라는 지역에서 1kg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인데 B라는 지역에서 1kg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만큼 된 이 지역에서 사다가 여기 가서 팔면은 많은 이득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과 형, 즉 질량, 그죠? 부피죠. 부피와 무게를 더 획일화시켜 놨다는 겁니다. 도량형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도량형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고려시대보다 훨씬 더 통제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비교하면 통제경제하고 시장경제 중간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형상업체제하에서 시전에 시전상인이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지방에 장시가 있었습니다. 시전상인부터 한번 봅시다. 이게 서울 도성입니다. 이게 서울 종로입니다. 종로변에 대로변에 국가가 가게, 상점을 설치해놨습니다. 이 가게 이름을 뭐냐면 시전이라 하고요. 시전을 국가가 설치를 하죠. 상인들에게 임대를 줍니다. 임대받은 상인을 뭐라고 그래요? 시전상인이라고 그래요. 국가가 만들어서 임대해주고 세금을 냅니다. 상세를 내죠. 이거를 관할하는 관청이 어디냐 그러면은 어디예요? 바로 경시서입니다. 고려 때도 나왔었죠. 조선시대 때 계속 나옵니다. 조선 세조 때 가면은 경시서가 뭘로 바뀌냐면은 평시서로 바뀌어요. 평시서로 용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시전 상인들 중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됐다는 6가지 품목 상점이 있습니다. 그걸 유기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조선 후기 때 가면은 이 시전 상인들에게 특권을 주면서 국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 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특권을 뭐라 하냐면은 난전권이라고 그래요. 난전은 사상입니다. 잡상인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난전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 난전권이 이제 조선 후기 때 가면은 정조 때 없어집니다. 시전 상인이 갖고 있는 난전을 없애고 난전권을 없애고 유기전 상인이 갖고 있는 난전권 그냥 놔두죠. 그걸 신의 통공이라고 하는데요. 정조의 업적에서 나오죠. 정조 때 가서 봅시다. 유기전은 그 6가지 품목이 있죠. 비단, 무명, 명주, 종이어물, 모시. 그래서 이걸 유기전이다. 가장 장사가 잘 됐다는 품목인데 내용들 보면 품목들 보면 이게 생필품 아닙니까? 그래서 장사가 잘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지방에는 뭐가 있냐면 장시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주현시에서 시작을 했고요. 조선 초기에 15세기 때 들어오면은 전라도에서 흉년을 맞아 한 달에 2번씩, 그러니까 15일에 한 번씩 설치가 돼서 물물 교환하게 했었던 그런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15세기는 장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중농 정책 결과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팔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5일에 한 번씩 당겨지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돼 나가는 거죠. 장시를 무대로 활동했던 상인을 보부상 또는 부보상이라는 관계없습니다. 보상과 부상의 합칭이고요. 보상은 벗짐장수. 그러니까 고가의 물건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상인이고요. 부상은 등짐장수예요. 저가의 물건을, 큰 물건을 등에 지게 같은 데다 짊어지고 이제 다니면서 파는 이런 상인을 부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상은 관상이다, 사상이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관상입니다. 관허 행상단이다. 그러니까 잡상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왼쪽에 사료에 보면은 민요가 하나 있습니다. 보부상에 관련된 민요인데요. 이 민요를 제시하고요. 이 상인들의 활동을 묻는 기출문제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료 민요에 보면은 중간에 돌도부 장사하고 해질 무렵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돌도부 장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걸 돌도부 장사다. 이렇게 이제 명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업 국가 통제에서 시전과 지방의 장시가 있었으며, 그리고 이제 화폐를 좀 보겠습니다.
태종대 저화라든가 뭐 세종대 조선통보, 세조대 팔방통하, 한자는 전패 또는 유엽전이라고 합니다. 밑에 그 사진에 있죠. 화살전자 아닙니까? 그래서 유사시에는 화살촉으로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살전자를 써서 뭐라고 그래요? 전패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화폐가 있었습니다만은 유통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정부의 역상책, 또 자급자족적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 또 화폐에 대한 인식 부족. 이게 뭔 얘기냐면은 돈을 써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콩이 필요하면 쌀 퍼다 주고 콩 받고 와버려. 이게 편하지. 얼마 주고 얼마 또 거슬러 받고 이런 것보다. 그렇지? 이런 화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화폐가 있었지만은 유통은 잘 안 되고요. 주로 물물 교환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외무역은 대외무역은 대외 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조선의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이 뭐라고 했어요? 4대 교린이라고 그랬죠. 명나라에 대한 4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신이 오고 가고 할 때 그 자체가 단순히 정치적인 외교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대외 무역이에요. 사신이 갈 때 통역관들이 가고 갔다가 오면서 가지고 오고 그 자체가 무역이라는 겁니다. 교리는 어디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명이죠. 이거는 여진이죠. 그 다음에 어딘가요? 일본하고의 관계입니다. 자, 명과의 관계부터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교재를 보시면 357페이지 사절단 파견 때 조공품 등의 공무역과 함께 사무역도 허용했다. 사무역은 역관무역이라고 하는데 역관은 통역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신이 갈 때 역관들이 같이 따라가겠죠. 요즘에 외교관들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가고 그러면은 같이 간단 말이에요. 통역을 또 담당해 줘야 되니까. 근데 이 역관무역이 이제 사신 가고 오고 할 때 비용을 얘네 다 부담하게 됩니다. 대신 역관들에게 특혜를 주죠. 바로 우측에 역관무역 해가지고 인삼 얼마를 준다고 했어요? 80근이죠. 80근. 인삼 80근입니다. 10근짜리를 한 포대기로 묶어서 80근이면 몇 포야? 8개 포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니네들이 갖다가 팔고 대신 사신 가고 오고 할 때 경비를 너네들이 다 부담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역관무역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팔포무역이라고 그래요. 그 팔포무역은 인삼 80근 8포대기에서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진하고 일본은 강정책과 회의책을 병행했었죠. 그 회의책 과정에서 여진과 조선과 교역을 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경원, 경성의 국경지역에 설치한 무역소, 국경무역이죠. 한약의 북평관을 통한 조공무역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국경무역과 조공무역인데 국경무역은 야, 너는 노략질하지 말고 시장을 열어줄 테니까 교역해라. 국경무역입니다. 조공 갖다 바치고 하룻밤 묵어가면서 또 교역해라. 뭐죠? 이거는 서울의 그네들의 유숙소도 국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북평관이라고 해서 조공무역입니다. 일본과의 무역도 여진과 비슷하죠. 특히 일본과의 무역은 하나 기억을 해 두시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일본과의 무역의 폭은 넓어진다 아니면 좁아진다. 위축됩니다. 그래서 제한무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잘못된 문장이 이런 문장들이 드문드문 보입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경제가 발달하면서 일본과의 무역의 폭은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다 틀려요. 계속 줄여나갑니다. 그걸 우리는 제한무역이다 라고 합니다. 일본과의 제한무역 꼭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외관무역이라든가 또 한양의 동평관을 중심으로 한 제한무역 등이 있다 할 때 그 제한무역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로 국가 간의 무역, 공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세 경제에서는요, 농업 위에는 전부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중농정책의 노하우가 폭발하면서 상공업은 자유상업체제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근세 경제의 토지제도, 과점법, 그다음에 국가적인 3대 근간, 전세 공납력, 그리고 경제 구조의 모습, 농업부에서 대외무역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 근세 사회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